윤석열 대통령이 다자외교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순방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 성과가 중요한데요. 자, 국립외교원 홍현익 원장과 함께 의미와 과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순방 첫 일정이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인데요. 현지 언론들은 세기의 조문 외교가 될 것이다 라고 쓰고 있고,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계기로 둘로 지금 쪼개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문 외교가 향후 또 국제 관계를 예측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세계적인 장례식이 되기 때문에요. 네. 정상과 왕족들만 한 500여 명이 왔다고 하고요. 네. 그 같은 초청 인사가 2,000명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미중 간의 갈등도 있는데, 영국이 자기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초청자들을 좀 선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관심이 될 만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이런 분들은 초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러시아하고 아주 동맹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시리아, 아프간, 미얀마 이런 나라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고요. 네. 또 다른 관심은 시진핑 주석이 갈 것이냐인데, 시진핑 주석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치산 국가 부주석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고요. 예. 그런데 중국 정부 대표단이 16일 날 여왕관을 참배를 하려고 그랬는데, 웨스트민스터 여왕의 시신을 행사를 관리하는 하원 의장이 관리한다 그래요. 네. 하원 의장이 참배를 못 하겠습니다. 아하. 근데 하여튼 왕치산 국가 부주석은 참석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세계가 갈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쪼개지는 모습입니다. 두 가지로. 예. 지금 우크라이나전하고 좀 관계되는 거는 며칠 전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네. 푸틴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역시 시진핑 주석, 또 인도의 모디 총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다 전쟁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금 장기전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일 우방이고 또 석유를 계속 사주잖아요, 인도하고 중국이. 예. 근데 인도하고 중국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니까 푸틴 대통령이 약간 움찔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유엔 총회 연설 같아요. 우리 시간으로는 21일 새벽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북핵 위협에 대해서 국제 공조도 촉구할 것 같은데, 관건은 국제사회 호응을 어느 정도 이끌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예. 주요 메시지는 국제사회하고 연대해서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한국이 이바지한다. 그래서 한국이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얘기해서 글로벌 중추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더 중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런데 당연히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니까 담대한 구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무조건 우리가 대화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핵실험을 일단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더 북한에게 엄중한 경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담대한 구상 부분은 일전에 비핵 개방 3천과 달리 북한이 대화에만 나오더라도 식량을 지원하는 등 경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안전 보장도 논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한국의 대북 정책, 북핵 폐기 정책이 굉장히 국제사회의 이 합리적인 정책이다라는 걸 설명할 것 같습니다. 담대한 구상 지금 얘기하셨는데, 북한이 아마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8일이죠. 핵무력 정책법 통과를 시켰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네, 8일 날 북한의 국회인 최고인민회의 네. 7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김정은이 시정연설도 하고, 시정연설에서 이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그냥 파괴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자기들의 국채이고 자위권인
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그 핵을 그 사용하는 거를 법으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법령이라고 해서 우리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령이랑 마찬가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일 뿐 아니라 참수 작전을 할 때도 이게 조짐만 보여도 핵으로 공격하겠다. 그 다음에 뭐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거나 인민의 생명에 파국적 위기가 온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면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조건으로 임박 징후만으로도 핵 공격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내용을 내놨는데 네. 물론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가 핵을 가졌으니까 안심해라 이런 메시지지만 우리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 안보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했었는데 해국산 이 미국하고 대북 패키지 모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공감대가 미국하고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주말에 한미 간의 그 국방 외교 그 2+2 회담 차관회담을 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확장 억제 강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북한이 그 어떠한 핵 공격을 하더라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걸 확인했고요. 예. 전략 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영내 전개와 운영을 위해서 한미 공조도 강화한다. 이게 지금까지는 미국이 보장한다 이렇게 했는데 한미 공조를 강화한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주는 모습을 집어넣었고요. 예. 이게 또 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연례화 또 했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이제 좀 바라는 것은 이게 이제 압도적이고 결정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도 좀 더 구체화돼서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즉시 미국도 핵으로 보복한다 이렇게 해주면 북한이 두려워서 그 북한의 핵이 무력화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확장 억제라는 게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시켜서 김정은이 생각하기에 야 내가 핵을 가져봐야 별 소용이 없구나. 불편하고 손해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서 그러면 뭐 핵으로 뭐 이용할 게 없으니까 협상에 나와서 차라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타협해서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정도로 좀 더 확실한 보장이 돼야 된다. 이게 그 이런 생각을 전합니다. 확장 억제 이게 이른바 해구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한다면 너무 강대강으로 대치 관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강대강으로 간다기보다는 지금은 북한은 어떠한 대화도 거절하고 있거든요.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예. 뭐 우리가 그 담대한 구상을 해도 이걸 완전히 또 막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이런 데 대해서 지금은 상황이 북한이 핵을 가져도 이게 별 효용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제재뿐 아니라 그 김정은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미국의 공격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을 위협하거나 국제사회에 훼손하면 자기들이 손해라는 걸 깨닫게 해서 대화로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다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 김정은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시적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도 생각을 해봤는데 전술핵 이게 미국이 이제 이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상 배치는 아니더라도 해상이나 공중 배치를 순환 배치 같은 걸 해서 또 한미연합훈련 때 핵 방어훈련 같은 것도 해서 이게 한미 간의 핵우산이 확실하구나. 이걸 김정은이 느끼게 해줘야 그래야 김정은이 회담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좀 주목하는 부분이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핵심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한미 통화 스와프 이게 논의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인 해법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 중간 선거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11월 초에 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보는 쉽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중간선거 끝난 이후에는 아마 가능성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확실히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를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내지는 이 시행에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식으로 바꿔줄 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네. 한미 통화 스와프는 지금 원 가격이 지금 1,400 그 1달러에 1,400원까지 네. 올라갔잖아요. 지금 거의 다 천사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5월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도 외환 시장과 관련해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고 재무장관 간 회담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 스와프가 공동 관심사이기 때문에 또 이게 한미 간에 하고 있다가 600억 달러 규모의 이 협정이 작년 말에 만료됐기 때문에 네. 요번에 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사실 권한은 이 그 중앙은행장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거를 이제 하여튼 생각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한일 정상회담인데요.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확정됐다고 하는데 일본은 좀 부인하고 있고 왜 이런 혼란이 좀 발생하는 겁니까? 6월 말에 그 나토 정상회담 마드리드에서 했을 예. 때도요. 사실은 양 정상이 만나는 것이 상당히 기대됐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이게 그 우리 정부의 계속적인 양보를 요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데다가 국내 정치적인 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을 취하면 그 수상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못해 해줬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한일 관계 미래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태도 결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또 다시 또 런던에서도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노코멘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약속은 돼 있는데 일단 기시다 총리가 유엔 가는 것까지도 완전히 결정이 아직 안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하. 근데 기시다가 가면 정상회담은 되는데 이게 이제 형식이 약 30분 정도 할 것 같은데 그 30분도 굉장히 짧잖아요. 통역까지 하면 그렇죠. 15분밖에는 말씀들을 못 하는 건데 예. 그것을 정식 회담이 될지 아니면 풀어사이드 회담이라 그래서 간이 회담이 될지 아직 몰라서 일본은 계속해서 아직 그 확답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만나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시간과 또 내용이 충실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우리가 제발 좀 만나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맞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그건 아니고요. 예. 우리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달라서 한일 관계 개선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약간 배짱을 부리는 그런 만용을 부리는 건데 네. 일본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회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양보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국민 여론도 매우 중요하고 또 피해자들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 신중하게 하면서 그러나 미국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것, 그 어떤 모양새는 갖춰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자, 뉴욕 타임즈하고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에서 그랜드 박연 방식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방식으로 복잡한 한일 관계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 과거에도 뭐 역대 한국 대통령들께서 네. 뭐 아주 과감한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피해자분들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민간협의회도 4차례나 개최했지만 피해자분들이 아직 단호한 입장입니다. 네. 그 가해 기업들이 직접 사과하고 배상해야만 이게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들을 하고 있어서 네. 정부는 어떻게든지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래도 이제 또 이 북한이 이게 핵도발도 심각하고 그렇죠. 또 국가안보도 중요하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도 해야 되고 이런 또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고루고루 생각을 하면서 균형 있게 해나가려고 하는데 일본이 좀 전향적으로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일본이 너무 국내 정치적인 고려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끝으로 오늘이 9.19 군사합의 4주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메시지가 남북 합의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저 통일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께서도 네. 이어 달리기론이란 걸 말씀하셨어요. 지난 정부가 한 것 중에 잘한 거는 이어가고 네. 문제가 있다는 건 시정하겠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또 이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다 깼더니 이란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 이런 거는 상당히 유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지금 안보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깰 필요는 없지만 북한이 만약 깨는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네. 우리도 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북한에 매달리는 모습도 보기 좋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신뢰는 증진해 나가되 네. 그렇다고 기존의 합의 중에 좋은 합의 같은 거는 계속 이어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